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내 노력을 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력, 멘탈 파워. 첫 번째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력이었고 두 번째는 내 노력을 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력. 네. 오케이. 첫 번째도 저도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도 저도 예전에 일할 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내 노력을 몰라준다. 네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특히 노력을 몰라주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절을 잘 못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무조건 네네네 하고. 맞아요. 혹시 패널분들은 그러신 적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였었냐면 정말 바보 같아서 안 되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준비물을 뭘 챙겨갔는데 다른 반 친구가 와서 준비물을 뭔가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나도 오늘 지금 체육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예.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가 체육복이 없어서 빌리러 왔는데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미안해서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매맞거나 도시락 같은 거 싸갔는데 친구가 배고픈데 밥 조금 반찬 같이 먹자라고 하면, 나 배 안 고프니까 먹으라고 주거나 이렇게. 이게 업 때문입니다. 네. 카르마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뭘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패널분들도 혹시 거절 못하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준다, 이렇게 일할 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있어요? 요즘도 느끼죠. 있어요? 사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도 뭔가를 해줄 수 있냐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일에 관한 것들, 정말 이거는 제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못 하겠는, 피지컬하게 그냥 못 하는 일들이 들어와도 좀 못 하겠어요란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누군가는 제 말에 공감을 당연히 못 하고 당연한 거 아니고 못 한다고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못하겠어요라는 말이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하겠다고 하고 진짜 막 울면서 일한 적이 있어요. 나 이건 진짜 때려쳐야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팟캐스트요? 어떻게 알았지? 더 이상 못하겠다 진짜 울면서 했었던 것 최근까지도 막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업무에 대한 안성도가 떨어진다 하면은 그건 고스란히 제 몫인 거거든요. 네.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학생도 맞아요.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비난은 제가 받아야 돼요.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머리로는 정답을 알죠. 거절해야 돼라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최근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겪은 다음에 바뀌었어요. 좀 독해졌어요. 이제 거절하려고요. 그래요?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돈 주고 달라고 했더니 안 되겠네. No. 깡쌤은 어땠습니까? 저는 일단 거절의 아이콘이죠. 거절 잘하세요? 네. 근데 이제 대놓고는 잘 못하는데 저도. 뭐야 똑같잖아 그럼. 대놓고 못하는데 돌려서 해. 이제 예라고 대답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거절이 아니라. 그거 뭔지 알아. 무책임한 겁니다. 이거. 네, 무책임이죠. 네. 근데 저는 꺼져. 거절이 아니고. 꺼져.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혹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거절을 못하는가를 고민해봤는데 단어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문화 인류학적으로 자꾸 해석하지 마.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영어는 no예요. no가 싫어도 되고 아니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 no라고 하더라도 이게 싫어라는 의미로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못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것과 싫어라는 것들이 다 좀 세세하게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표현할 때 정확히 해줘야 돼. no라고 한마디로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못해요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이 말은 되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싫은 건데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상황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있잖아. 일정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못해요라고 아무튼 이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그냥 예라고 대답하고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랜서라서 사실 가능한데 축정 맞아요. 상사가 만약에 시켰어. 그러면은 그냥 못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그 자리에서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떤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리고 뻔히 시간이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지컬한 시간은 있어. 그걸 알고 있어. 날 감시하고 있어. 네. 결국엔 싫은 건데 싫다고 말하는 건 되게 건방져 보이고 결국엔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노라고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앞으로 상사가 뭐 시켰을 때 노 그럼 됩니까? 책에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노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막 이런 책,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옛날에 네. 그랬지, 옛날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영어니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싫어라고 말하기 얼마나 힘들어. 윗사람이 시켰을 때. 안 돼요. 저는 안 보통 돼요.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하는 이거.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한번 볼게요. 지금 독실님 말해주시고 최 사장님도 말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 내 노력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는 그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절 못하는 분들, 우리의 소원은 퇴직이신 분들, 늘 고생만 하고 인정은 못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의 또 스트레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필요해. 네.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생계랑 직접적 연관이 네, 맞아. 있는 거는 저희가 해결 못 해드려야겠죠. 뭐야, 그게 전부인데 제일 중요한 거잖아. 90%는 안 된다는 거니까. 생계 상관없다고 하면 당연하지. 누구나 해결 가능해. 네. 내가 얘한테 안 돼,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회사 다니는 게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하셔야 돼요. 네, 알겠죠. 그 회사 문제를 나와. 해결해드리는 싫어. 건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건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해요? 예라고 대답한 다음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일을 천천히. 저 자식한테 시키느니. 네. 아니면은 네. 공손하게 일을 잘 못하는 거야.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네. 거구나. 네. 회식에서 고기를 일부러 엄청 태워. 그럼 다시는 안 시킨다고 하는. 네. 그죠. 천재인데. 네, 태엽이라고 하죠. 태엽. 해요. 절대적으로 이제 나한테 막 생계에 직접적 압박을 주는 거절 못하는 부탁들도 있지만 보통은 인간관계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들도 거절을 못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부탁받은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으면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근데 자기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것들을 자꾸 받아주게 되고 그다음 내가 열심히 마음 써서 해줬는데 상대방은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던가 당연하게 맞아. 나중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던가 이런 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때 제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알겠죠? 그걸 못하겠다고 그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저도 이제 거절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저희가 해결 방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야, 들어본 다음에 잘 물어 들어봐 이 들어봅시다. 자식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칭찬과 비난에 대한 구조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냥 노라고 하면 되지. 뭐 철학적인 고민을 하시라고. 네네. 한번 예, 들어볼게요. 얘기해 주세요. 네. 설득력 있는 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어떤 사람 행동을 칭찬하거나, 쟤 잘못됐어 이렇게 비난할 때 그 원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공감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덕실님이랑 최 사장님으로 해볼게요. 덕실님이 최 사장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최 사장님 옥수수를 막 털었어요. 예. 그러면 상상만 해도 좋다. 저희는 막 칭찬을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갑자기 뭐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을 왜 옥수수 털어 이러면서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덕실님이 최 사장님의 옥수수를 털었어. 이게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러면 덕실님이 가해자고 최 사장님 피해자잖아요.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최 사장님 입장에다가 자기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저라고 그치. 해볼게요. 네. 김도인이 최 사장 입장에서 제가 갑자기 어떤 사람 덕실이가 와서 내 옥수수를 털었어. 그러면 분노나 화가 나고 황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느낌이 분노에 가까우면 그 사람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돼요. 비난. 근데 덕실님이 최 사장님에 대해서 막 되게 좋은 선물을 막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는데 내가 최 사장님 입장이라면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되게 기분 좋거나 행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공감하는 느낌이 행복에 가까우면 저 사람의 행동을 시인하게 돼. 저 사람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기보다 즉각적으로 저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거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해요.
내가 공감했을 때 분노 감정을 일으킨다? 그러면 저 사람 행동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공감했을 때 행복하거나 좋은 감정이 일어난다? 그럼 저 사람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감정이 앞선다는 거죠. 이성적인 것보다. 네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예를 들어보면 뭐 TV나 언론 매체에서 연예인들이 기부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 혹은 뭔가 병 있으신 분들 도와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희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랑. 근데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기만 해도 내가 만약에 저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라면 저런 도움을 받으면 고마울 거야 라는 감사의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이 베푸는 행동 자체를 좋다고 평가해줘.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원리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때 두 가지가 일어나요. 사람이 의도를 고려할 때도 있고 결과를 고려해요. 우리가 칭찬이랑 중요해요. 비난을 맞아. 할 때.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독슬님이 최 사장님이 지금 빚졌어요. 카지노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산 탕진해서 빚이 있어가지고 독슬님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30원. 내가 지금 막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모아서 1,000만 원? 네네 최 사장님한테 그 생활 정도는 나한테 해주겠지. 급전해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니까 지금 마음 아파서 속상해서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어요. 선한 의도. 그러니까 누구나 덕실님의 의도가 좋다는 걸 알아서 덕실님의 행동을 칭찬해요.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에게 1,000만 원을 건데. 최 사장님한테 빌려주면 최 사장님이 카지노에서 재산 탕진했는데 어려운 지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실제적인 이익이 생겨요. 네. 그러면 그 결과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칭찬을 해요. 그렇죠. 네, 의도가 선하고 결과가 이로우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건 기본적인 원칙이고 우리가 칭찬이나 비난을 할 때 칭찬 비난을 할 때 불규칙성이 발견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실제로 최 사장님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덕실님이 1,000만 원을 못 모은 거예요. 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긴다거나 집에 경조사가 생겨서 큰 돈을 써야 돼요. 그럼 빌려주기로 약속만 하고 1,000만 원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의도만 있고 실제로는 1,000만 원이라는 혜택을 못 준 거예요. 맞아. 그럼 최 사장님이 당연히 말은 그래도 고마워요. 맘 써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듣고. 줘야지. 실질적인 도움. 그런다고 해, 이 약속했는데. 자식아. 한 입으로 두 말 하냐고. 너 때문에 지금 딴 데 빌릴 수, 깡쌤한테 빌릴 수 있었는데. 저는 비난할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의도랑 결과랑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네, 그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의도랑 결과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친구가 나한테 어려워서 돈 빌려주기로 해가지고 열심히 막 돈 구하러 다닌 것도 알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돈을 못 빌려줬어요. 그러면 의도랑 결과 중에서 돈을 빌려준 친구가 훨씬 더 고마워요? 아니면은 막 전전긍긍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지만 돈을 못 빌려준 친구가 더 고마워요? 결과죠. 모든 건 결과를 판단해야 돼. 근데 결국엔 돈의 경우에는 입금이 됐느냐. 돈의 경우에는 입금자명이 돈을 누구냐. 빌려준 사람이 의도가 나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도 도와준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저는 거의 단연코 의도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이런 일도 있었고, 뭐 되게 저한테 부당하게 대했다든가, 되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마음이 나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지금 왜 최 사장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굉장히 뭐 예를 들면 항상 무례하게 행동을 해. 근데 사실 마음으로는 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전 다 허용하고 오케이 해요.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의도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가 없어도 의도만 있으면요? 결과가 잘못돼도 오히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행동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맞아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왜냐면 저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국가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국가 통치자인데 진짜 마음은 진짜 막 통치 잘하고 싶고 막 의도는 너무 좋아. 근데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켰다. 국가 망했어요. 망했어. 그래도 의도가 선하니까 우리가 더 고마워해요. 안 되지. 그 처벌받고 대통령한테. 혼나고 윤리적으로 문제점 지적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정치에다 대입하기는 쉽지 않은데 전 네. 정치에서 좀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도가 그런 중요하다. 부분들이 예전에 그래서 어떤 그 싫어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네. 그 대통령이 했었던 모든 정책이 다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결과가. 근데 제가 그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었던 이유는
의도가 진짜 국민을 어떤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 7호라고 말하는 그 노 대통령인데 전모 전두환? 대통령이요? 아니 뭐 어쨌든 노무 대통령 노태우 좋아하죠. 대통령. 근데 그 의도가 예, 사실 예. 국민을 위한 것이 진짜 분명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되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못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되게 지하철 타고 좋았던 것 가는데 이거 개인적인 문제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아주 좋은 의도, 어떤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라는 아주 선한 의도를 갖고서 나한테 난 무신론자인데 와가지고 막 전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좋은 데로 가야 되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 배워보지 않겠느냐. 이게 의도가 좋지만 나한테 그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의 종교를 강요하는 폭력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걸 칭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랑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뭐 산 같은 데 가면 특히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럼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나랑 다른 종교인데 하지만 저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갖고 나한테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진짜? 싫진 않아요. 정말로. 헐, 그러니까 괜찮아 뭐. 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그냥 활동을 하는 거고 그게 뭐 나 어디 안 좋은 일 겪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뭐 계속 막 한 200m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싫겠죠. 근데 의도가 선하면 저는 웬만하면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기억하겠어. 저희가 독실님을 맨날 마음속으로 너무 생각하고 정말 마음으로 위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독실님 되게 괜찮다는 거지. 그걸 괜찮다는 내가 거죠. 알아야죠. 근데 네네. 사실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야 아냐는 거야. 된대. 내일 문자 보내고 내 전화하고 할 거야.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남의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공감했을 때 감사의 마음이 들을 것 같아 그러면 행동을 칭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행위를 받았을 때 나는 뭔가 분노의 감정이 일 것 같다 그럼 그 행동을 비난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불규칙성이 결과의 우연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지금 깡쌤이랑 덕실님은 의도만 선하면 결과가 없어도 감사하고 결과가 있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고마울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덕실님의 사례 돈을 빌려주려고 노력은 정말 많이 했지만 돈을 결과적으로 못 빌려줬으면 보통 사람들의 대개의 경우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더 감사한 마음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발생했고 실제 결과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친구가 나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썼는지는 마음 정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판단하거나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마음 쓰는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과 비난의 불규칙성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의도가 선할지라도 실제적인 결과가 없으면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정도의 강도가 약해져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칭찬은 지금 들어봤으니까 덕실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돈을 못 빌려줬어 라고 하면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는 우리가 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난받는 행동도 똑같아요. 그 제와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 네, 맞아요? 라스콜리니코프. 라스콜리니코프 주인공이 자기 돈 때문에 노파를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기 위해서 노파를 살인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계까지 주도 면밀하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노파를 가서 실제로 죽였어요. 이 살인자가 한 명 있고 라스콜리니코프가 막 주도 면밀하게 살인 계획을 세웠는데 살인하러 갔는데 이미 노파가 질병, 노안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도 면밀하게 살인 계획도 째우고 살인을 하려는 의욕, 욕구까지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살인이 우연적인 요소 때문에 미수에 그친 거예요. 결과가 실제로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판단하거나 처벌할 때 살인자랑 살인 미수자를 똑같이 평가해가지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한 명은 어쨌든 우연적인 요소였어요. 노파가 병 때문에 죽었고 안 죽었고의 차이일 뿐인데도 똑같이 살인계획 세우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과가 완성된 사람을 비난할 땐 더 나쁘게 비난하고 훨씬 더 처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요걸 고려하신다면 내가 막 거절하기가 어려워. 이건 물론 심리적인 문제지만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람들 부탁을 다 들어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내가 쉬는 시간까지도 없을 정도로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격려나 보상받지 못하고 비난받을 일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탁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마음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 일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네네. 부탁을 했을지라도 마치 돈 내고 쓰는 물건처럼 당연하게 저 사람이 부탁을 받아줬으니까 나한테 저런 일을 실제로 해주겠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내가 부탁을 계속 받아주면 저 사람한테 거절하면 그게 일단 마음으로 불편하니까 두 번째로 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미안하니까 여러 가지 요소에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행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거절이나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게 어려워서 자꾸 사람들 부탁을 받아주거나 계속 일하는 거에서 노력을 많이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절하는 것들을 조금 연습하는 필요가 있어요.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네네. 어떻게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니까 안 돼요 이렇게. 아니, 근데 왜 이래요?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가 훨씬 더 지금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불만도 이거냐. 내가 저렇게 제 부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줬는데도 쟤는 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무슨 일을 잘 못해줬다고 오히려 비난하거나 질책할 때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내가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없을 때는 부탁을 받아주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뭔가 미안하거나 껄끄러울지라도 거절하는 게 나중에 오는 비난보다는 훨씬 더 정도가 약해요. 요즘 거절할 때 저 그렇게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퀄리티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안 하고 싶다. 다음에 하고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 사장님한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요런 주제들에 대해서. 최 사장님 뭐라고 하냐면 구구절절 얘기하지 말고 딱 잘라서 그냥 안 된다고 하라고 했었어요. 항상 저한테.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돼요. 뭐 안 할래요. 싫어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걸 하게 되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거절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탁을 거절 못하신 분들은 지금 덕실님 말해주신 것처럼 결과 자체가 보장이 안 되면 어차피 부탁한 사람 자체도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절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지금 덕실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나왔는데 최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할 때 노력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내 노력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내 공로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받으실 경우 있잖아요. 네. 그때는 노력하는 정도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기준 일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게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마음을 썼는지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할 때 내가 정해진 일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물론 정상적인 상황의 일이지만 너무 마음을 막 썼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나 내가 이 공동체 아니면 가족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썼다고 할지라도 상대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마음 쓴 정도라는 건 내가 느끼는 감정, 감각인 거지 상대는 그거에 대한 거를 측정하거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일을 부탁할 때는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말하지 말고서 그냥 딱 잘라서 말해라 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연을 구구절절 말하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선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사연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마음을 쓰는 정도지 상대방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해주는 건 제 사연일 뿐이고 제가 쓰는 마음 정도지 내가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하실 때는 결과나 어떤 일을 처리한 걸로 평가를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끝내기로 했으면 그 일을 끝내는 거 결과치로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고 내가 10시간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거 3개월이나 투자해서 노력한 건데 이 노력을 안 알아줘?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평가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그런 거는 뭐 학생 때나 뭐 네. 열심히 했다라는 게 통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노력을 보상 안 해주는 사회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일을 할 때 노력을 기준으로서 일의 목표치를 잡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내 이런 헌신이나 기여도를 인정 안 해줘라고 하는데 그건 인정되기가 되게 어려운 기준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조금 기준을 실적 위주나 일 처리 위주로 잡으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번에 갤럭시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어. 죄송합니다. 근데 네. 지금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거절을 되게 힘들어하고 했었던 이유가 딱 이게 반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부탁할 일이 있어서 깡쌤한테 뭐 그러니까 부탁을 했어요. 네. 깡쌤이 구구절절 나한테 말할 필요 없고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 결과가. 네. 근데 이게 진짜 클라이언트랑 이렇게 관계가 된다면 그건 맞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깡쌤을 아니까 뭔가 부탁했어. 근데 깡쌤이 뭐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깡쌤이 그런 거 잘하시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지하에 노라고 그냥 거절하는 거랑 네. 우절절 말을 해. 나 이게 하는데 요즘 이럴 일들이 있고 이거 해갖고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랬지만 한번 해볼게라고 했는데 좀 결과물이 안 좋아. 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고마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일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뭘 시켰어. 근데 네. 아들이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노. 그럼 빠따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겠지. 근데 아들이 이제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결과가 안 좋지만 그러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아들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겠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깝다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사람한테는 거절이 힘들었던 거고 네. 가까운 게 아니라 일로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당당하게 이건 아니다. 근데 이제 부탁했다. 김도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관계, 뭐 아버지의 관계거나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면 구구절절히 얘기하거나 얘기하지 않거나 어쨌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어른들의 세계의 냉혹함 때문인 거잖아. 네, 거기에 일하는-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 네, 그 한국에서의 어떤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가족 같은 관계를 좀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렇잖아요. 사실 업무는 업무고 일은 일이고 공적인 일이다. 그래서 일과 시간이 끝나면 원래는 카톡이니 뭐니 그런 거 안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한국은 좀 그런 게 네, 좀 네. 느슨하게 되어 있고 네. 원래 내 업무랑 다른 것들도 막 시키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래 합리적으로 난 다 거절해.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다 해 그거를. 아유 부장님 그러면서 아유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맞죠.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문제야. 네. 다른 노동자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방만하게 그래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거절을 못 하실 때 마음 쓰는 거에 너무 그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준을 바꿔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맹자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공을 따질 때 이런 우화를 들어요. 맹자가. 공이라는 거 실효성을 따질 때 뭐를 예를 드냐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계속해요. 근데 뭐를 하냐면 담장을 쌓았다가 부셨다가 쌓았다가 부셨다가 이거를 계속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해요. 이걸 한 달 내내 했어요. 그러면 맹자가 물어봐. 이 사람이 공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노력은 너무 많이 기울였지만 우리가 공이 있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임 원사님이 맨날 군대에서 시키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의도를 고려하거나 노력을 고려하는 건 너무 인간적인 노력에서 당연한 거지만 실제 사회에서 평가하거나 사회적인 일을 하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자기 기준을 마음 쓰는 정도에서 일의 척도로 바꾸시면 자기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써주면 알아주겠지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드물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 쓰는 정도 알아주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일을 하실 때는 공의 기준을 조금 세워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을 잘하면 돼.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막 항상 일 부탁받는 걸 다 하고 마음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 자체 되게 의의를 크게 뒀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일적인 거를 딱딱 기준을 세워서 하는 습관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쓰는 정도는 어차피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평가받기가 어려워라고 생각하니까 개인적인 스트레스들을 많이 되게 해결했던 부분이어서 이거 한번 얘기해봤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행위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 같지만 결과의 우연성에 좌우받아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게 이렇게 갈리는 게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의도만 가지고 평가를 받으면 어떤 노력도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연말에 배우들 시상식 하는데
누가 연기를 잘했는지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고 마음 쓰는 정도로 평가하는 거예요. 뭐 송강호 씨가 예를 들어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했어요. 제가 365일 내내 막 연기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막 내가 잘해야지. 네,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네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당연히 내 마음 쓰는 정도는 송강호 씨보다 훨씬 더 연기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 노력이 컸으니까 나를 상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행위에 대한 평가도를 사람들이 반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걔도 좀 도인님의 생각이고 도인님이 깨달으신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앞부분을 실제로 빠져서. 저도 되게 공감해서 아담 스미스의 원리 설명하고 제가 효과했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네. 네, 애덤 스미스도 부탁 거절 못했을 것 같아. 마지막 세 번째 멘탈 파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멘탈 파워. 네. 저도 많은 질문을 받는데 1번, 2번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이거든요.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과 내 노력을 몰라주는 사람들.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 많고, 두 번째, 이제 일할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혹은 거절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뭔가 경제력이 있는 일이랑 좋아하는 일 중에 뭘 해야 돼요? 이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혹은 행복한 일 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거 해야 돼요? 이 질문. 제 책 시민의 교양에 잘 나와 있죠. 그래요?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기준은 경제력을 더 중요시 하실 수도 있고, 삶의 행복도를 중요시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양자택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돈만 보고 사는 삶이 뭐 진정한 삶이야? 이렇게 평가하거나 혹은 경제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자기에 대한 경제적 자립도 못하면서 무슨 자기의 좋아하는 꿈 실현이야? 막 되게 비현실적인 사람이란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원리가 나와요. 도덕감정론에. 사람들이 왜 행복을 추구하고 혹은 경제적인 걸 추구하는지. 비중으로 따지면은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행복하거나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자기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부유해지고 싶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원리를 아담 스미스가 설명해요. 오, 네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는 이것도- 그런 거 안 추구하면서 살았으면서 어떻게 다 학자는 다르네요. 네. 이것도 공감의 원리에서 발생해요. 사람들이 부자거나 유명한 사람을 선호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감정 중에서 행복과 가까운 감정 사람들이 느끼고 싶어 하고 슬픔이나 분노, 화나거나 이런 미움 같은 감정은 보통 싫어,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해요. 일반적인 그 원리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네. 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행이 생겨나고 부에 대한 선망이 생겨난다고 봐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할 때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생각하지만 단순히 밥을 세 끼 먹고 그다음에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큰 집 아니면 좋은 자동차,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아니면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 남들보다 더 많은 경제력을 원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뭔가 탐욕적이어서 그래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가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네. 행복한 감정들은 되게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이제 질투나 이런 시기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남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남의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 자체를 기뻐하는 본능이 있다고 봐요, 본성이. 근데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슬픔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슬픔일지라도 피하고 싶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쁜 일에 공감할 때보다는 슬픈 일에 공감할 때 조금 약하게 하고 웬만하면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적인 특성이라고 봐요. 이걸 사회적인 거 역할에 대입하면 행복하거나 기쁨이 느껴지는 상태가 어떨 거였냐면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재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혜택을 보면 아 누구나 저런 경제적인 걸 누리거나 저런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우리가 상상,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되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막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 생겨나게 되는 원리가 그 사회적으로 높거나 부자들이 하는 행동 자체를 따라하게 돼요. 선망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럴싸하구만.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거나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것도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받고 싶어 하는 원리의 기초에 있다라고 아담 스미스가 단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보통의 대개 인간들은 평생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뭐를 투자하냐면 사회에서 자기의 위치, 플레이스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에 기울인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왜 기울이냐면 단순 경제적 자립이 아니고 남들한테 선망받을 수 있는 위치, 자격을 갖기 위해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진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막 외제차 타거나 막 되게 큰 한 500평 집에서 살고 예. 매일매일 막 금으로 된 음식을 먹어요. 예. 금을 먹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바꿔 말하면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막 500평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거나 금으로 된 걸 삼시세끼 먹거나 좋겠다. 아니면 유행을 모두 막 자기가 소비하려고 하는 욕구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뭐가 사라졌냐면 타인들로부터 받는 공감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호한다고 봐요. 근데 바꿔 말하면 슬픔이나 우리가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회피하는 감정들에 해당하는 사회적 위치는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인 거예요.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측은지심이 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 내게 차여 있으면 고통스러운 감정이 드니까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는 게 보통적인 특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생각할 때 사회적인 약자의 경제적 빈곤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외면당하고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거에 대한 배제감의 큰 고통으로 작용한다고 원인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잘 사는 사람을 선망하거나 네. 못 사는 사람들 피하려고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거에서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나의 어떤 쾌감이나 고통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얼쇼리스라고 희망의 인문학 미국에서 만든 분도 조사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경제적 극빈이 1순위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순위가 뭐냐면 네. 자기들이 공동체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돼 있다는 걸 들거든요. 아. 사람들이 자기를 동등한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베풀어야 되는 계급들, 베풀어줘야 되는 대상들. 그러니까 자기들을 배제시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모멸감, 열등감을 주는 거가 스트레스나 고통으로 작용하는 1순위라고 뽑는 게 충격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보다? 네. 그게 뭔가 인간의 야만성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감정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본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삶의 목표를 추구할 때 경제적인 성공을 꿈꾸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적 경제적 먹고 살 수 있는 자립도 이루어주지만 두 번째로는 어떤 경제적인 게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주는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면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평생을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바치게 된다라고 아담 스미스가 봐요. 네.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뭐냐면 실제 도덕 능력, 자기 삶에서의 만족을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타인의 시선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제3의 관찰자, 공정한 관찰자가 봤을 때 네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고 있고 경제적인 빚이 없어. 그러면 이건 하루하루 살기에 너무 충분한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삶에서 행복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경제적인 일을 해야 돼 라고 고민을 하는데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감정이나 공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는 돈은 전혀 못 벌어도 되니까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다라고 하거나 그거 자체가 어려워요. 그건 어떤 특정 훈련을 통해서 도덕적인 시인, 자기 감정, 자기 인생에 대한 시인이 있지 않고서는 타인이 비난하거나 타인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사는데 행복하거나 만족스럽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분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까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거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빠따 가져와. 야, 그게 안 되니까 물어본 거잖아!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빠따를 애덤 스미스 치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거절 못하고 쓰는 책에서 거절 못하고 17년 동안 쓴 책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또 이제 돈도 벌어야 되는 그 압박적인 상황 속에서 쓴 책인 것 같은데. 진짜 쓰기 싫었는데. 썼다 보니까 대박난. 아, 이건 현실적인 걸 해줘야지. 네. 실제로는 아담 스미스는 뭐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냐면 경제적인 성공을 추구하거나 사회적인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떤 선망을 받을 수 있는 위치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대규모 부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맞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비도덕적 선택,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그때 반드시 사람들은 자기 목표가 경제적인 성공, 모든 사람들이 시인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최상위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했으면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갈등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도덕적 행동하고 올라가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불법 행위나 부도덕적 일을 해가지고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해가지고는 얻게 되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거는 이제 별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실제로 그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인 지혜를 기르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되게 특이해요. 경제학자인데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 걸로 나아가라라고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네. 특이한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 하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옹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산업화고 산업화에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방식인데 그걸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 그런데 네.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이 그럼 부도덕했다고 본 거예요? 아니요. 아담 스미스가 지금 추구하는 부와 권력에 대한 거 말한 거. 저희가 정상적으로 경제적 자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나 네. 아니면 자기가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서 얻게 되는 사회적인 역할, 전문적 평가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는 절대적인 위치에 가려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한테 절대적 선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재화를 독점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에선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삶에서 자기가 어떤 가치 기준, 어떤 진로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될 때는 이게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기 능력에 대한 향상이 필요해요. 자기 시인. 네. 스미스 형님이 약간 이렇게 세상물정도 좀 어둡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이분이 국부론을 우리가 했기 알던 그분이 때문에 아니에요. 예, 저도 뭐 좀 이렇게 자본주의의 생리나 이런 거를 좀 깨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팀이 하네. 막스보다 좀 떨어집니까? 도덕군자셨어? 어떤 중세적인. 이분이 철학자네요, 진짜. 근데 예전에 금도인이 얘기도 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애덤 스미스가 실제로는 막 그 자본주의만 옹호하고 막 그럴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도덕과 양심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사람이다. 네. 도덕감정론을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경제적인 게 아니고 아담 스미스는 다른 사람들의 호감이나 공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나 도덕적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와 도덕적 능력은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추구할 때는 부나 권력에 대한 선망이 더 커요. 이건 아까랑 똑같은데 부나 권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사는 집,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건 어린아이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눈에 띄게. 근데 저 사람이 지혜롭거나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평가하거나 쉽게 선호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선망이나 추구가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살 때도 당연히 경제적 자립 이상을 넘어서는 부의 획득 혹은 사회적인 위치도 훨씬 더 성공하는 걸 꿈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강렬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호감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도덕 지혜도 기르는 그만큼의 비중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질문은 잘하는 걸 해야 되냐? 네. 아니면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정하면 됩니까? 좋아하는 걸 해라. 근데 저 그 질문이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고서 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그냥 기술적, 테크닉적으로 연모하면 거기에 대한 능력치가 향상될 수는 있어요. 그럼 이걸 계속 꾸준히 해야 돼? 아니면 내가 그걸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진로나 희망을 발견했을 때 내가 경제적인 지금의 성취를 포기하고서도 좋아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건 자기만의 가치 판단이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돈을 벌으세요? 아니면은 자기가 지금 행복한 일을 하세요? 누가 그걸 말해주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왜 깼어? 근데 당연히 결국에 자기 결정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얻고 싶은 거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작가 뭐 혹은 방송이 뭐 이런 사람들이랑 좀 예외로 네.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거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분들도 소수가 있겠지만 누구나 오히려 여행 다니면서 예를 들면 여행 작가를 하고 싶을 거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사실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살아보면서 거기서 블로그 올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가고 싶다고 했어요. 뭐 네팔 여행기 뭐 이런 거 화성이요. 책 쓰고 싶고 막 화성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그리고 나는 안 해봤으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 작가로의 성공은 얼마나 어려운지는 막연히 모르는 상황에서 입에 풀칠할 수 있으면 즉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내가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7시 출근하고 9시 퇴근하는 이런 삶 벗어나서 지금보다 소득은 좀 줄어도 되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저도 이제 함부로 조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김도인 얘기 좀 정리하면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생할 거니까 이걸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이 도덕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뭐 자기 수양이나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진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이미 충족됐다고 해볼게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연관하면 너무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당장 맞죠. 내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굶어 죽거나 생존 자체가 불가한데 좋아하는 일 하세요. 이거 자체는 질문이 안 성립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내버려두고 경제적인 건 이미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럼 자기가 사회적이거나 성공 혹은 경제적인 성공을 꿈꿔야 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를 고려하셔야 되냐면 남의 평가랑 자기가 인정하는 게 어느 게 훨씬 가중치가 더 높은 삶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남이 평가받는 거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높은 사람이야.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만족, 다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해? 라고 하면 타인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회적인 역할,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시인의 가중치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의 평가로부터 좀 자유로워서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해. 그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당장은 인정을 못 받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 남의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경우에는 항상 내 행복도가 남의 평가로 결정돼요. 그럼 남이 인정해주면 그땐 행복해질 수 있지만 남이 인정해주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맹자에서는 인작이라고 해요. 사람인, 인작? 네, 벼슬 작자 써서 사람이 줬다 뺏을 수 있는 거를 인작이라고 해서 그 거기에다가 뭘 위치시키냐면 사회적인 역할, 경제적인 능력을 평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유하는 건 내 능력으로 부유해질 수도 있고 유명해지는 건 내가 전문적에서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내 역량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만 너무 내 삶의 목표의 기준치를 맞추게 되면 내 행복도가 남에 의해서 결정돼요. 남이 인정해주면 행복한 사람, 남이 인정해주면 불행한 사람. 그 대신에 자기 시인의 인정,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는 거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작이라고 해서 맹자에서도 이거를 도덕적 능력으로 평가하거든요. 아, 하늘이 준 벼슬이라고 해서 누구도 나한테 못 뺏어가는 벼슬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이해하거나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멘탈 파워. 지금 세 가지를 예. 얘기해 주신 건가요? 첫째.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아, 네. 그럼 그 결론이 뭐였어요? 나 기억이 안 나네. 첫 번째 뭐였냐면 멘탈 파워. 처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이해가 안 되면 공감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대화하거나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할지라도 시간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남한테 인정 못 받아서 상처받은 내 마음은 꼭 타인이 인정해줘야지만 내 마음이 옳고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땐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노력은 너무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도 다 들어줘서 마음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예요. 네, 내 노력을 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파워. 네, 그때 그거의 원리로서 제가 칭찬이나 비난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불규칙성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의도보다는 드러나는 결과를 중심하기 때문에 당장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거 다 받아주시지 말고 실제로 결과로서 그 사람한테 보답해주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썼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 보상까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을 중심으로 드러나는 거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탁을 받아준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 두 개씩 거절하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세 번째, 삶에서 행복이나 경제적인 거에 대한 타인의 인정,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타인의 인정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추구하고 강렬해지기가 쉬워요. 그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돈 벌거나 사회적인 성취도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타인의 인정에 따라 내 행복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결론은 정신승리다. 네. 나를 내가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이미 없을 거란 전제하에. 아니 근데 사실은 먹고 사는 게 1차적이라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김도희께서 우리의 멘탈 파워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3가지 방안들을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곱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한 다음에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삶이 괴롭지 않습니까? 생은 고죠. 네, 우리 삶이라는 게 항상 괴롭고 내가 뜻하고 있는 일이 다 이루어져도 괴롭고 또 뜻하고 있는 일이 안 이루어져도 괴롭고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잘 나가고 있든 못 나가고 있든 제가 뭐 국가 권력을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든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근데 감정이입하면 안 되겠죠. 예. 네, 어쨌든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 이분이 이제 그 세상과 담을 쌓고 국부론을 저술하면서 내놓은 해결책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적인 성찰 능력 이런 걸 계속 키우고 주위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되 또 남들의 기준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 맞나요? 네네.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아. 예. 그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얘기를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다. 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 파랑새 얘기 있지 않습니까? 파랑새 얘기. 파랑새 얘기를 보면 대표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파랑새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막 헤매고 왔다 보니까 우리 집 뒷마당에 그 새장 속에 있더라. 정답. 그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깡쌤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교회 가면 그렇죠. 듣게 되는 말씀이고 네. 절에 가도 듣게 되는 말씀인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진리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랜 사신 분들 아니면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세심하게 보셨겠지. 그리고 통찰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가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 능력을 기르는 거나 자신의 만족을 찾아가는 거나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건 아닌가. 나도 나이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들 안에 혹시 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번 찬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도희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지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신이 살아계시다. 당연한 거고. 예. 지금 당연한 거고라고 했지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면서 살짝 정리하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쉽게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다르니까. 이거부터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순간 생각났던 건 그 브리지 존스의 일기 2에서 브리짓이 그 감옥을 가요. 외국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 그 남편이 그 연인이 얼마나 자기한테 나쁘게 대했는지를 막 하면서 나를 혼자 맨날 외롭게 두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을 갖고 감옥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방 동료들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뭐 때리고 마약하게 시키고 뭐 매춘하게 시키고 막 그런 나쁜 놈이었다. 내 남자친구는. 그러면서 너도 되게 나쁜 놈이었지. 어떤 나쁜 놈이었어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나를 혼자 맨날 외롭게 뒀어. 뭐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너네랑 비슷해. 뭐 나를 두들겨 패고 뭐 맨날 막 이런 거 저런 거 시켰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말면서 오히려 자기의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깨닫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물론 무리도 있어요. 저는 그 집단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인류 보편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때리지 않았으면 뭐 마약을 운반하라고 시키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여자들한테는 그 감옥에서 감방 동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공감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너를 혼자 둘 수 있어? 그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한테 공감을 요구하면 좋아요. 나는 좀 둔감해. 그래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나 요즘 살쪘다고 그러던데 근데 뭐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나보다 민감한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펄펄 뛰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 있냐고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마음이 충족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당연하게 공감해주는 그룹 안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항상 당연히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그게 이제 극으로 가는 것이 보통 뭐 남초 사이트, 여초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이거든요. 실제로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거기선 공감해줘요. 맞아. 그 나쁜 놈이야. 이거 레알이야. 그러면서. 이건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남자들도 뭐 이런 어떤 약간 여성의 비하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맞아. 여자들 다 그래. 막 여자들이 뭐 유리천장이 있어가지고 승진 못하는 건 얘네들이 뭐 태만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의 공감을 해주고 여성 사이트도 이제 뭐 사실 거의 가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면은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이거는 그다지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건 없는데 당연하게 나의 말에 동조해주는 그룹 안에 있는 것이 심정적으로는 도움이 될지언정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나랑 뼛속까지 다른 그 뉴런 속까지 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혼재하고 있어서 그 아까 저희 의도와 결과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다르고 서로 공감하기 힘들거든요. 나는 당연히 의도가 중요하다 생각해. 나는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다 생각해. 이거는 당연히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생각을 하면 네. 여러 가지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아까 그 공정한 관찰자라고 했나요? 네네. 아, 그게 중요할 것 같네. 네. 우리 삶의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입장에 자꾸 편중될 수밖에 없고 나의 욕망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네. 공정한 관찰자 그게 전 머릿속에 남네요. 내 네. 자신을 이렇게 심판이라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주고 네. 네. 예,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기르죠 그럼? 공정한 관찰자를 내 가슴 안에 두려면? 물 주고 거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 심고 이래서.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룹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 그 그룹에 네.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정장 관찰자의 시선에서도 내가 옳다고 느끼게 그렇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룹 안에 있으면. 지금 깡쌤 적절한 환경에 계시네요. 늘 꾸준히란 받는 환경에서. 모자라다고 욕 먹을 수 있는. 지금 만드시면 돼요. 뭐지, 공정한 관찰자. 어쨌든 잘 들었고 네. 오늘 파워 특집 네. 3회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물질적인 파워, 정신적인 파워 그리고 정치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우리의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 있는 파워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